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바이러스보다 먼저 가자. 아, 가사 너무 좋아요. 이게 서혜성 교수가 예. 작사한 노래입니다. 아, 윤민석 작곡가가 만든 예. 곡에다가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26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네. 요즘 인기가 날로 올라가셔가지고. 아, 예. 지난번 방송이 예상보다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도 왜 그런가 지금 궁금해한 중입니다. 근데 이 방송은 스테디셀러예요. 예. 뭐 자극적인 용어 막 그런 게 등장하는 방송이 아니라 예. 실제로는 피가 새고 살이 되는 거.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 얼굴에 화장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일반 시사 방송이라고 하면 이 방송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예. 그런 방송인 거죠. 그리고 요즘 또 먹는 화장품이 한때 유행을 했는데요. 네. 뭐 그런 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이 예. 건강해지면 예. 얼굴도 이뻐지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라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뭔지 안다 하시는 분들 1번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내가 후원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 2번 한번 쳐보죠. 아,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02-3272-2353 02-3272-2353으로 전화하시면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씩만 정기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선택의 초이스는 두 개밖에 없네요. 네. 알든지 후원하든지. 제가 좀 그래요. 예. 상당히 폭력적이지.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폭력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예. 당당하게 해라. 그럼요.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뻔뻔해지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총선을 통해서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줬는데도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후원 좀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지난주에 부동산 개발이 공유, 블록체인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던 게 예. 사실은 알맹이도 없는 논란이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가 무슨 말만 하면 논란 만들고.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행정천재 이재명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행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복지일 거고. 예.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으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지 국민들도 희망을 가지고 또 선거에 참여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여전히 아쉬움이 많은데 그것을 뛰어넘는 업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후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사실은 국민들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도 사실은 그런 맥락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없는 저당. 예. 사실상 바보 후보 하나가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저는 이게 하나하나씩 지금 마일리지 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메타버스 등을 타고 버스를 타고 뭐 이렇게 유람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차근차근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비교를 지금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 웹자보 비슷한 게 하나가 널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들 좀 널리 좀 뭐랄까 퍼 날라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따가 화면에 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우리가 좀 보고 그렇죠. 이런 거 실제로 지금 2022년의 선택은 행정 천재냐 망언 제조기냐. 이 망언이라는 게 뭘 몰라서 하는 사실 좀 무식한 발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요 비교로 한번 대선을 치러보고 싶다 이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막 퍼 나르세요. 이 선거 프레임이거든요. 이게. 예. 예. 자, 어쨌건 간에, 근데 일단 크라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이고, 캔이라는 게 깡통이잖아요. 예. 캔이라는 게 깡통이에요, 깡통. 예. 물론 이제 어이 아이냐 차이는 분명히 예. 있지만
어쨌건 지금 유치하다 생각하는 게 예. 이준석이 비단 주머니를 준비했어. 예. 그러니까 우리 당이 후보가 되는 사람한테 비단 주머니를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예. 그러니까 비단 주머니를 사실 줬어요. 예. 어쩌고 저런 걸로 선거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나중에 기자들이 도대체 그 안에 뭐 들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토실토실 모양 좋게 만들려고 신문지를 가득 꾸겨 넣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고, 비단 주머니 안에 내가 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20개 정도의 비책을 준비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하나씩 풀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주머니와 두 번째 주머니가 이번에 개봉을 했습니다. 나 어쩌거니 가서 진짜. 아니 정치적 이벤트로는 기자들이 써먹긴 좋겠지만 예. 이게 선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입지가 약한 당 대표니까 내가 선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고 또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씨한테 그 좀 가오를 잡고 싶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또 한편에서는 이 비단 주머니의 유래가 사실은 삼국지에 제갈공명이 이제 하도 이 관우와 달리 장비는 좀 가볍고 즉흥적이고 감성적이고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성을 못 지킬 것 같아가지고 위급할 때 꺼내보라 하면서 이제 비책을 써주는데 그런 것을 패러디해가지고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왜 뭐 스님이 길 가다가 만나가지고 뭐 비단주문을 준다든지 또 고명한 도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걸 전달하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연치 않은 우연한 도움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 비단 주머니가 많이 나오는데 예. 이 문제는 까보니까 이게 너무 좀 황당해가지고 그 자체로서 좀 아마 국민들에게 웃음을 좀 주기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준석 씨는 역술인이신가요? 이준석 역술인이야 지금? 예, 요즘 뭐 여러 이준석이 많이 뜨는데. 준석 스승이야? 예. 실제로 저 비단 주머니 안에 예. 신문지가 들었다죠. 예. 그러니까 이게 동그랗게 보이려고. 예. 근데 실제로 아마 그것도 조선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죠. 검사들이 기존에 압색할 때요. 예. 이 상자를 하나 들고 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신문지만 채워서 나오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 압색 자체가 쇼인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옛날 우리가 야당일 때 야당 정치인 흠집내기 위해서 압색했다라고 예. 들어가서 사실상 갖고 나오는 건 없고 신문지 채워서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확보했으니까 너 앞으로 조심해 이런 이제 협박 겸 하는 건데 또 실제로 그냥 빈손으로 나오면 미안하니까 그렇게 치워 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두 가지가 모두 다 좀 비슷한 이유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첫 번째 주머니 크라켄. 예. 그냥 깡통이라고 하세요. 뭘 그때 뭐 어려운 용어를 쓰고 그래. 나름대로 이거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유래가 있는 건데요. 이 포세이돈이 만든 이 바다 괴물인데 아마 대형 문어 같은 것을 배를 타는 사람들을 보고서 이런 걸 전설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은데 문어가 배를 공격해서 배를 부러뜨리고 침몰시키는 이런 것을 하는데 이 크라켄이 그러면 갑자기 몇천 년 만에 왜 다시 소환됐냐면 이 고대 신화 속 바다 괴물의 이름을 딴 이유가 이 드루킹 같은 댓글 공작을 조기에 발굴해내는 시스템이란 거죠. 그래서 뭐 물어보니까 사실 별것도 아니던데 이게 웹 크롤러 웹으로 이제 서칭하는 이런 건데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웹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나 챗봇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검색 엔진이나 단어 같은 것을 찾아내고 그것에 사이트를 연계해 갖고 인덱싱 해주고 다음에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건데 이제 갑자기 댓글이 특정한 이슈에 많이 붙는다든지 또 특정 기사가 갑자기 추천이 많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걸 조기에 발견내는 시스템을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크라켄이라고 붙이는데 자기들이 지난 선거에서 진 이유가 바로 드루킹의 댓글 공작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막기 위한 것을 이번에 윤석열 후보한테 준다는 그런 의미랍니다. 이준석 씨. 예. 드루킹 공작은요. 추천수를 올려주는 거였고요. 예. 지금 포털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의심 중에 하나가 실제로 좌표 찍어서
민주당의 불리한 기사를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댓글 공작의 원조는 니들이세요. 예. 국정원 댓글 공작 해가지고 오죽하면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를 안 가려고 할까요? 안 가면 안 되는 건데 예. 오히려 맞서 싸워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일종의 공작인 것이고 자신들이 범인이면서 예. 또 드루킹 사건도 잘 몰라. 드루킹 사건 자체가 뭐 그걸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세론이 일반적이었고요. 예.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드루킹이 댓글 공작으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 아니고 그게 우리도 몰랐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문재인 후보가 되게 유리하게 작동했는지 모르겠고요. 댓글 공작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추천수 조작이었는데 그게 전체 판에서 보면 0.1%도 안 되는 정도였거든요. 이미지만 가져가려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 진짜 크라켄이 그 작동되면 나중에 그 마치 대장동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저 국민의힘 쪽에 저 줄줄 읽혀서 나오듯이 자기들 쪽에 있는 조직들이 쭉 그 딸려 나오는 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소우 그래프라 하죠. 저 포도를 못 먹는 이유가 저거는 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먹는 거야. 이렇게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미단 주머니가 크라켄이었고, 예. 덱들 깡통이나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에, 미단 주머니 두 번째는 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AI 윤석열입니다. 이거 뭔지 알겠다. 도리도리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퍼뜨리겠다는 건지 하여튼 아니면 뭐 그 왕자를 손바닥에 쓴 아바타를 만들겠다는 거지 제가 이미지가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예. 어쨌든 이제 요즘 이게 뜨니까 이 윤석열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것으로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저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도 하고 또 좀 그 기발한 거는 그 택시를 오프라인에서 이 이준석 씨가 이제 이 저 택시 기사 자격증이 있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태우고 다니면서 이 위치를 GPS로 표현하게 하면 그 근처로 갈 때 이게 이제 주변에 있는 그 핸드폰 가진 분들에게 문자나 이 카톡으로 통보가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저 선거 운동을 전국적으로 깔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쇼만 하고 있구만. 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예, 인공지능.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에 맞는 뭔가를 하겠다는 건데, 그럼 뭐예요? 후보는 깡통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 이재명 후보가 1대1로 그 매주 정책 토론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겁이 나서 지금 피하고 대응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는 못 하지만은 아바타는 이제 학습을 시켜갖고 딥러닝을 시키면 그 정해진 답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니 그 원래 예. 본래 인물이 깡통인데 AI를 학습시킨다고 뭐가 될까요? 아, 칠깡통은 저 가르치도 교육이 잘 안 되는데 AI는 그 가르치 놓으면 이제 그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왜 그 전국에 그 선거 기간 중에 유세차가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세차를 이 아바타가 작동될 수 있는 어떤 저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세차를 돌려가지고 이걸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그 홍보를 하겠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럼 뭐합니까? 주술 선거하고 계시는데 예. 그 주술하고 AI하고 어울려요. 왕자 이렇게 딱 내밀고 예. 그런 걸 하고 계시는 분이 무슨 대단한 선거운동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그 실무를 맡은 저 회사 입장에서 도대체 어떤 아바타를 만들어야지 기존의 이미지를 좀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그 고민을 제가 같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그 아바타 하니까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같은 게 생각나네요. 예, 그래서 저 어떤 아바타가 가능할까 싶어서 이제 좀 찾아봤더니 전부 안철수 씨만 쭉 나오더만요. 그런데 그 최근에 이제 뭐 컨벤션 효과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낮고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또 다른 어떤 저 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의외로 그 잘 모르는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의 저 이미지가 꽤 호감을 준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저는 그거 두고 깜짝 놀랐는데 왜 지난번 가논클럽 토론회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기자들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 잘 모르는 후보들한테 국민들한테는 너무 좀 공격적이고 날카롭다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느낌을 주고
이 손바닥에 왁자 써다니고 이런 그 돌돌이 하는 것이 그 옆집 아저씨 같이 친근한 느낌을 줬다라는 이런 그 분석 결과를 듣고서 야, 이 참 내 생각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뭐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예. 그동안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또 대선이라는 그 진지한 그 이 일에 임하면서 한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고 또 그 국민을 대신한 기자들 질문에 대답을 성실히 했던 것이 좀 그렇게 비친 게 아닌가 싶어서 아 그러면 좀 부드러운 이미지도 많이 그 홍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한편에 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요, 좀 예. 짚고 한번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소위 이명박근혜의 어떤 그 모욕을 당하신 저쪽에 계시는 분들이 예. 이 상황에서는 뭘 해도 좋아. 무식해도 좋아. 어쨌건 뭔가 화끈한 느낌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일반적인 성향 자체가 보수라고 보고요. 예. 정상적으로 정책 선거 해야 되거든요. 어떤 논란이 있더라도 정책 선거는 해야 되고 많지는 않겠지만 토론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대통령 감인 거 아닌가는 일반 그 중도에 계시는 분 저는 결정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지지율을 너무들 의식하시는데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 나올 수 있는 최다치를 지금 찍고 있어요. 예. 더 이상 올라갈 모멘텀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내려가기 위한 전단계로서 네, 높은 거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국민이 바보가 아닌데 좀 그래도 똑똑한 사람한테 나라를 맡기고 싶어하지 이미 그 박근혜 때 많이 고생했지 않습니까? 예. 또다시 그걸 되풀이하는 그런 운은 범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도 준비가 돼 있는 게 없고 뭐 세상에 반대할 것이 없어서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그거는 정말 자기 자살행위에 가깝거든요. 예, 참 그냥 황당하고 난감하더만요. 한일 관계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고 예. 이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 입에서 나왔다면요 언론이 몇 날 며칠 공격했을 예. 거예요. 그러고 외신 기자가 물으면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제관계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동문서답도 참 한도가 있지 이게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놈의 법과 원칙은 또 자기 측근들이나 가족들한테는 적용이 안 돼 또. 예. 뭐 이런. 그러고 그 국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각초하는 그 국제 관계에서 과연 어떤 법과 무슨 원칙이 그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평생 그렇게 답을 해왔으니까 그냥 누가 묻더라도 똑같은 답을 하시는 예. 건지 이런 건 아직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재명이라는 후보에 대한 호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예. 살아온 세월이나 과정들을 보면 그냥 눈물 나요. 예. 어떤 한편에서는 불쌍하기까지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내 자식 같고 내 오빠 같고 내 형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윤석열은 무슨 짓을 해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지지하는 건데 그게 사실 나라 망치는 행위거든요. 공약이 없고 머리가 깡통인데 엉뚱한 소리 빵빵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좋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새날 이 채널인 새날 패밀리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지금 우리 마차님 고생해가지고 그 이재명 웹 자서전이라는 게 예. 이제 글자와 사진과 낭독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오늘도 하나 올라왔는데 인간한테 호감을 가지게 하려면 그런 것들 이런 작업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따로 이것만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지금 제작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 채널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저도 다는 못 봤지만은 이제 몇 개 보니까 정말 가슴 뭉클하고 또 하나 든 생각이 그래 이런 사람이 그 정말 밑바닥부터 자수성가 해갖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서 세계에 자랑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라오는 과정에서 예. 어떤 식의 생각을 했고 그게 지금 어떻게 연결돼 있고 같은 내용들을 아주 소소한 일반인의 언어로 이렇게 예. 낭독을 해주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좀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쨌건 윤석열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뭐 정책이 아예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본인의 어떤 시각이랄까 본인의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도 선거 과정에서 많이 흔들릴 거예요. 예. 자기 주관 없이. 윤석열 씨 현재로서는 그냥 임금 왕자나 쓰고 계시는 정도로 끝. 예. 세상의 목표가 내 공약이 정권 교체고 왕이에요. 공약이. 이재명 후보는 지금도 나오고 있는 공약들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고 윤석열 공약은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크라켄 이런 정도다 이렇게 볼 거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재명 후보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메타버스 매주 타는 버스 예. 여기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일단 이름 자체가 요즘 이제 페이스북이 이름을 또 메타버스를 바꾼 것도 있지만은 어떤 미래의 상징을 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니까 그것을 좀 패러디 해가지고 매주 출발하는 또 매주 타는 민심 경청 버스의 이름을 메타버스라고 지었습니다. 그 경선 과정 중에 메타버스 사이버 공간에 이제 후보들의 홍보방을 만드는데 민주당이 그거는 별로 성공을 못했었습니다. 청청이 이제 후보마다 방을 줘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후보들의 정책도 이야기하고 그 후보하고 어떤 소통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이거는 실패했지만은 이 메타버스는 그야말로 대선의 본질을 아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운동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웨스트 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미국 대통령 드라마를 보면 선거 과정에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또 때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전주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미국 선거 제도 자체가 50개 주에서 이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이분들이 투표하게 하는 이제 간접 선거 방식이다 보니까 주마다 가서 설득을 해야 되고 또 미국이라는 게가 이제 중앙 언론이라는 게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주마다 있는 언론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어쨌든 다니면서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실제로 주민들하고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미국 대선 운동의 굉장히 큰 과정이고 예. 이 과정을 한 2년 동안 거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검증과 소통과 또 차기 정부의 비전 같은 것들이 공유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아무리 발표하고 인터뷰를 해도 안 실어주니까 그러면 내가 국민한테 직접 찾아가 있어. 이렇게 해서 버스를 타기 시작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경상도로 갔거든요. 울산, 부산 대박이 난 거예요. 옛날 여러분 2017년 선거 때 문재인 후보가 서면에 갔더니 완전히 서면 길거리가 사람으로 꽉 채워가지고 환호에 울려 퍼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때 부산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쓰냐면 부산이 디비졌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대한민국을 디비질 정도로 어떤 큰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경상도 가가지고 울산, 부산, 창원에서 그런 환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잖아요. 이제 TK, PK는 민주당 표가 많이 안 나오는 지역이라 예. 분위기 썰렁하면 어떻지 했는데 실제로 그건 기우였어요. 예. 현장 가면 난리가 났었던 건데 어쨌든 지금 메타버스 얘기도 잠깐만 조금만 할게요. 왜냐면 어휘로 쓰는 메타. 예. 그러니까 메타는 가상 공간 이런 뜻이잖아요. 메타가. 예. 버스는 유니버스의 예. 우주를 우주. 뜻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뭔가 소통은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예. 그게 경제라든지 이런 일반 생활 활동에까지 연결돼야만 메타버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만들어 봤더니 인기가 없어. 예. 왜냐하면 정책이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는 많이 안 먹히는 데다가 이슈도 안 되고 그래서 약간 좀 아나로틱한 선거운동이 예. 같이 접목되는 거죠. 예. 실제로 후보의 실물을 보는 것과 선거운동에서 악수 한번 해보는 건 차이가 완전 달라요. 예. 내가 살고 있는 울산에 이재명 후보가 왔는데 막상 보니까 울산 시민들이 이재명 후보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 예.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서로 간에 동료들을 보고서 확인을 하는 거고 예. 또 댓글 나온 거 보니까 생각보다 키가 크네 이런 댓글도 있고요. 야, 잘생겼네 이런 말도 들고 아주 원초적인 느낌들이 나온 걸 보고서 야, 이런 게 그동안 필요했었구나. 요게 하나가 느껴졌고 두 번째로는 이 메타버스를 타고 현장을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선거가 120일 4달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에 이제 크레딧을 쌓고 실제로 이 국민과 소통을 해서 다음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소스도 만들고 또 어떤 국민들의 신뢰도 얻고 또 구체적인 정책도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메타버스 지지 자체가 국민들의 일상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노력이 일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그 했더라고요. 메시지가 그거죠. 예. 내가 많이 말하기보다 많이 듣고 오겠다. 예.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게 지역
분들이든 청년들이든 또는 무슨 뭐 기업인들이든 예. 듣고 오겠다 이거거든요. 듣고 또 듣겠다 이거예요 컨셉이. 예.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스파 기사들을 보니까 야, 이 생각보다 꽤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예. 문제는 이게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주 어렵게 찾아 들어가도 표면적으로만 나오고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돼가고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가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고 해서 야, 이 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보도는 그런 건 나오죠. 부산 재미없다. 예, 이런 거 논란으로 앞뒤로 딱 만들어버리고 잘라가지고. 실제로 그게 진짜 기레기라고 하는 게 내용도 잘랐지만 예, 그런 대선 후보가 관련된 무슨 뭐 기업인들이나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 맥락이 뭔지 예,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갔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근데 그 포털에 노출된 낙전 광고료 때문에 언론 땅끄지들이 지금 논란만 만들고 있고 이미지만 나쁘게 하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젊은들하고의 간담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부산에서 나고 자라고 뭐 심지어는 대학까지 나와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서울로 수도권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부산 재미없잖아요. 라고 이제 젊은들의 그 어떤 답답한 심정에 호응을 해주는 말을 했는데 그거를 부산을 비난했다라고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거기에 같이 참석했던 분이 막 그 댓글 써가지고 그런 거 아니었다 하고 막 그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신 분이었는데도 막 이렇게 변명을 해주는 이런 걸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좀 그 언론이란 게 뭐 없는 거를 보도할 수는 없지만은 있는 거는 사실 그대로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언론이 가장 잘하는 왜곡이 그 편파 보도를 하든지 왜곡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게 맞습니다. 요즘 언론의 가장 큰 어떤 왜곡의 방식인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만약에 그 윤석열이었다면요. 부울경 디비졌다라는 표현 나왔을 거예요. 예,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도할 때 풀샷 절대 안 잡아요. 예, 이재명 후보만 잡아서 주위에 사람이 많은 거를 숨깁니다. 그렇죠. 그 섬에 같으면 태화백화점 위에 올라가서 찍으면 전체 거리가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가득 찬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냥 사진으로 일부 보이는 것만 해도 야, 엄청나게 모였네. 저기까지 저 골목까지 사람이 다 가서 이제 거기 사는 사람은 보면 알거든요. 예.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 골목까지 사람이 서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울경에 가도 이재명 지지자들 많다, 겁나 많다. 예. 그쪽에 계시는 분들 같이 힘내주자고요. 근데 현장에서 발표된 정책들을 한번 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가상자산 과세 연기 요거를 그거부터 한번 볼게요. 예, 예. 그 이륜차 전면 번호판 예. 부착 의무화 예. 관련한 거. 요것도 소위 말하면 소확행 공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행자의 날에 한 소확행 공약이고 그 소음기 막 떼갖고 소리가 커진 거 이거 단속을 강화하겠다. 예. 이거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저.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그러면 번호판 부착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 뭐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고 바지가랑이를 잡는 걸 보고서 좀 답답하던데 예. 일단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배달이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배달이 도착 시간까지를 체크하다 보니까 빠르게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친 사람도 많고 또 번호판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도 많고 막 이렇게 돼서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 자체가 이제 거기 일하는 라이더들한테 어떤 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영세 중소 자영업자들이 그거를 자기들이 할 능력이 없으면 정부가 좀 보조해 준다든지 또 이것을 아예 이제 시끄러운 오토바이가 아니고 전기 오토바이로 바꿔가지고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런 논의는 싹 빼버리고 자영업자들한테 부담을 더 시킨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몰고 간 걸 보고서 참 막 오토바이가 고개 운전해서 갈 때에는 갑자기 차량 뒤에서 쑥 나오기도 하고 앞에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운전자도 아찔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특히 애들이 그 오토바이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예. 그 관련해 갖고 이제 소확행 공약 얘기하면서 오토바이들 좀 심한 게 있다. 예. 예를 들면 신호가 바뀌어서요. 예. 사람이 건너가요. 특히 아이와 함께 건너가요.
근데 신호 무시하고 그냥 지나다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어떤 분이 악플을 달았어. 왜 배달 오토바이 비하하네. 그거 갈라치기예요. 실제로 저는 한 100건 중에 오토바이가 신호 지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대부분 바쁘다 보니까 예. 물론 그런 분들이 뭐 빨리 배달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오토바이도 차량입니다. 예. 남바까지 붙어 있고 신호는 지켜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파란불이어서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단으로 지나다니는 거 고쳐야죠. 여기다 악플 달고 있을 때입니까 이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예.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안전, 특히 그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점에서도 중요하고요. 라이더들의 어떤 사고로부터의 보장 이런 걸 위해서도 번호판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등록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몇 cc 이하는 번호판을 없어 다녀도 된다 하는데 큰 오토바이나 작은 오토바이나 사고 내는 건 똑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 cc에 대한 걸 떠나서 어쨌든 거리에서 다닐 수 있게 하려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정책,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부담할지는 따로 논의를 하더라도 이제는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건 꼭 해야만 되는 정책인데 이런 그 적지만은 중요한 정책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공약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복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소확행 2호 공약이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과세 연기 부분도 예. 이야기를 했죠. 이걸 들고서 또 무슨 공정과세니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젊은 친구들이 그 이제는 집을 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받은 재산이 없으면 당대에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서 집 사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돼버렸거든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뭐 한 푼도 안 쓰고 30년 모아야지 조그만 집 한 채 마련한다. 뭐 이런 정도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가 인생을 출발하는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 빚투라 하죠. 빚을 내서 주식을 사고 또 빚을 내서 NFT 투자하고 코인을 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뭐 최근에 그 코인에 대한 이제 거래소에 대한 이제 관리를 시작했더니 한 80%가 다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실한 상태에서 사람들 투자하고 손해보고 또 먹튀하고 이런 일이 반복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면서 세금만 매기는 것이 아닌데 다들 세금으로 매겨가지고 이 젊은이들의 어떤 자산 만들 그 길을 막는다 이런 식의 그 어떤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 간담회 같은 데서 이야기한 걸 보면 야, 이 분야를 꽤 많이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들은. 좀 주식 좀 해보신 분이시고. 예. 예를 들면 이제 요건 간단하게 우리 엄마 눈높이에서 설명을 드리면 예. 비트코인 같은 걸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코인 종류가 수백 개였는데 예. 성공한 코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짊어지고 뭐가 오른다고 하니까 엄청 살았던 사람들이 망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리스크는 전혀 정부에서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기재부 등에서. 예. 근데 이걸로 돈 좀 벌었다는 코인 돈 좀 벌었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세금 매기겠다고 이거를 이재명 후보는 이거 연기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 매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시장이 충분히 클 때까지 세금 매기는 걸 연기하겠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뭐 젊은 이들이 여기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결국은 이제 국가의 산업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빨리 규제하고 세금을 매겨서 득될 게 하나도 없다. 소위 말해서 키워서 살찌워서 잡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아주 전략적인 판단을 한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가지고 동의를 만들어 가야 될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것을 이제 처음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대통령 후보가 말함으로써 이게 대통령 아젠다가 된 거거든요. 그게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 번 청년층은 극히 일부일 거예요. 예. 왜냐하면 물려받은 돈 이런 걸 거고 실제로 영끌에서 집 사서 돈 모았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부잣집 아들들이에요. 예. 그냥 젊은 청년한테 누가 은행에서 집 사라고 대출을 해줍니까? 그게 안 되는 상황이고 예. 그나마 가상자산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돈을 번 청년들이 있는데 이거는 관리도 안 해주면서 세금 받기 좀
세금 걷기 바쁘다. 너무 욕심쟁이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를 이재명 후보가 좀 제동을 걸었던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요. 이 그 비트코인이나 메타버스나 NFT 같은 것들이 달라지는 저 산업과 유통 환경의 핵심적인 기술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입장과 자세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게 정말 그 대선 후보들이 진지하게 이런 부분을 네. 토론해야 될 내용인데 그것의 시발점을 이제 본인이 먼저 입을 떼고 제안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윤석열 씨는 내가 봤을 때는요. 이게 가상자산이 게임 머니인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소확행 경약 최근에 나온 거 하나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청년 면접 관련 지원 서비스라는 것도 지금 도입했거든요. 예. 이건 제가 저기 좀 읽어드리기만 할게요. 첫 번째, 면접에 필요한 정장 대여, 헤어, 메이크업과 사진 촬영을 지원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 전문가와의 모의 면접 코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두 번째, 공공부문 면접 수당 지급을 의무화했다.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제는 올해 한 해에 2만 5천 명이 5만 4천 건을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만족도 85%로 검증된 사업이다. 세 번째, 면접 수당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일자리 우수기업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 취업문을 넓히는 일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취업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라고 소확행 공약 네 번째를 이재명 후보가 걸었습니다. 이거 윤석열 못하는 거 이거. 이게 이제 그 기성세대들은 뭐 면접 지원이 뭐 그렇게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당사자인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거거든요. 예. 면접을 한두 번만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10번을 보면요. 그때 면접 볼 때 정장 살 돈이 없어가지고 빌려 입으면 이게 한 3만 내지 5만 원 합니다. 10번을 하면 30 내지 5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 방금 읽어주신 대로 경기도나 이 서울시의 일부 구에서 이 청년 면접을 위한 정장 지원 서비스를 했더니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죠. 갈 때마다 그 공짜로 옷을 빌려 입고 가니까 그 돈만큼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신입 사원을 뽑더라도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디 경력을 쌓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용훈련도 대학만 졸업하고 대학도 나몰라라 하고 이 제대로 훈련을 받을 때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면접 지원 서비스가 이제 그런 아주 디테일하게 뭐 면접 보러 가는 차비를 지원해주고 또 그 오는 이 취준생들한테 돈을 주는 기업들을 또 그 엔커리지 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어도 취직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돈이 없어서 면접 보러 가지도 못하고 취업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을 없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고용시장에 끌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 발표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년 완전 고용 책임제. 국가 책임으로 완전 고용을 하겠다. 왜 지난번에 최문순 지사가 강원도에서 해봤더니 굉장히 인기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청년을 취업을 시켜주면 예. 거기에 월급을 대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기업들에게 고용 책임을 더 부담시키고 또 그에 따른 인센티브 주는 이런 것도 조만간 이제 발표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구직이 문제가 아니고 구인이 더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예. 사람 구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그 교육 시스템하고 고용 훈련 시스템하고 다 연계가 돼야 되지만은 적어도 뭐 지금 4개월이나 6개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4개월 동안은 이 취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국가가 보장해 주겠다. 절대 4개월 이상은 놀도록 놔두지 않겠다. 이런 정책을 독일 같은 데서 취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을 좀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적어도 그냥 쉬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고용 포기 계층이 아니고 일자리를 가지려고 노력한 분들에게는 그것을 지원해주는 고용 알선이라든지 직업 훈련 기회 제공이라든지 또 그 기업들하고 연계시키는 그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그 취업 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곧 발표할 것 같은데 일단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취직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면접 관련 지원 서비스부터 해서 그 의미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야, 이재명 후보 최고네요, 진짜. 알면
안 찍을래 안 찍을 수가 없다니까. 예. 자, 그다음에 게임. 게임에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그 민주당이 관련한 e스포츠 행사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 가서 보니까 본인 테트리스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못 하고 예. 테트리스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청년들 중요 이슈 중에 하나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저 잘 모르는 분들은 무슨 그 애들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도록 게임을 하도록 방치한 것 자체가 그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 정책으로 게임을 활성화시키겠다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막 그 반발하고 이런 걸 봤는데 지금 게임 속에는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게임들을 보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그 위메이드라는 데서 미르포라는 글로벌 버전을 이제 게임 버전을 만들었는데 이게 P2E라 해갖고 플레이 투 언 시스템입니다. 예. 그러면서 동남아 같은 그 국가에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 300불 내지 400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여기에 직장도 없고 그 할 도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게임하고 이 아이템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고 또 사고 팔고 공유도 하고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중독자 보듯 사회 악인 것처럼 보지 말고 이거를 산업화시키는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아까 이재명 후보가 카카오 같은 데서 그 카카오 게임즈가 이번에 상장했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그 자본을 축적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스포츠 게임 메타버스에 특화된 NFT를 만들어서 이것을 그 프렌즈 게임즈에서 그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라고 해서 주주들한테 보고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에서의 스포츠뿐만 아니고 온라인에서 스포츠 그게 앞서 말씀하셨던 이 게임 같은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산업적으로 활성화하고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그 메타버스 공간, 온라인 공간에서 생활하고 쇼핑하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될 거라고 예. 봅니다. 아까 드린 말씀 중에 사실관계에 틀린 게 하나 있어서 예. 이재명 후보는 갤러그였고요. 저는 테트리스인데 예. 왜 내가 거기 투영되는지 모르겠어. 이재명 후보는 갤러그 좀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뭐 시간만 주면 내가 몇천 주까지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아. 하셨더라고요. 자, 어쨌든 게임 활성화에 대해서도 뭐 이게 물론 비단 청년의 이슈만은 아닌데 실제로 e스포츠가 세계 우리나라 강국이잖아요. 예. 근데 아직도 이 꼰대들한테는 그게 중독의 대상이 놀이, 그러니까 게임을 놀이가 아니라 산업화시키는 측면까지 나아가야 이 시대에 맞는 후보거든요. 지금 이미 성남 판교에 이재명 후보님이 그 성남시장 시절에 그 ICT 밸리를 만들라고 굉장한 성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본에서 또 미국에서 상장해갖고 4조 원짜리 여러분 다 있는 그런 회사도 만들어지고 했는데요. 게임이 바로 이런 신기술을 현실에 적용시키고 그 젊은이들이 그 세계에 접목하는 어떤 접촉 라인,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게임으로만 보면 안 되는데 이 앞서 말씀드렸던 P2E 모델 게임 같은 경우에 그 연간 성장이 한 달 만에 1507%, 또 여기 게임의 매출이 그 같은 기간 동안에 2240%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게임으로만 끝나면 그냥 몇 개 게임 만든 회사가 돈 버는 거로 끝나겠지만 이게 게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BTS가 공연을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순회 공연을 많이 못하니까 메타버스 공간에서 공연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큰 실내 체육관이라도 5만 명, 10만 명 겨우 들어갈까 말까 있고 거대한 이 축구돔 같은 데서 해도 20만 명 안 들어가거든요. 이 한 공연에 수천만 명이 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문화계에 종사하는 분이 야 이거 활용하자. BTS가 뜨고 오징어 게임이 뜨면 이걸 갖고 우리나라가 세계 표준을 만들 수 있겠다. 그쵸. 예, K. 그렇죠. K컬처. K컬처는 그
대체 불가능이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그 공연을 보러 오려면 NFT를 사야지 그걸 볼 수가 있고 그 티켓을 그 개별로 해서 특산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연에 들어오는 사양은 어떻게 돼야 되고 그 티켓을 팔 수 있는 그 회사는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컴퓨터의 화소는 얼마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근데 이런 BTS 공연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거는 우리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 규정을 정해버리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e스포츠 강국을 그냥 젊은 사람들만의 어떤 자기들끼리 놀이로 할 게 아니라 예. 내가 옛날에 그 비슷한 마인드를 가져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예. 내가 잠깐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직업으로 해. 예. 진짜로 좋으면 직업으로 해.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경제 활동이 되게 해. 모든 직업은 내가 제일 좋아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놀이로만 인식되면 안 되고 이걸 현실적으로 반영시켜야 되는 거고 한국의 게임 이런 것들이 세계의 어떤 기준? 예. K게임?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그런데 이게 게임으로 끝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의 전자상거래하고도 연동이 될 수 있는 게요. 네. 지금 그 세계 최대의 유통기업인 월마트를 아마존이 제낀 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마존을 능가하는 것들이 한국에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동탄 롯데백화점 새로 열렸는데 거기 가보면 1층에 들어가는데 이 디지털 폭포를 네. 만들어가지고 아주 막 그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백화점인데 이 음식점 매장이 500개가 넘는 거예요. 전국에 맛집을 다 모아놓은 거죠. 예. 그래서 백화점에 물건 사러 쇼핑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맛집 탐방하러 가고 차 마시러 가고 그 전시회 보러 가고 음악 들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쇼핑의 문화를 바꾸고 있고 물건은 거기 이제 몇 개 띄엄띄엄 전시한 그 상품 보고 그 자리에서 자기 핸드폰으로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화점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이게 물건이 팔리는 우리 공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소송을 걸어서 얼마 전에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로 하는 부분이 그 합의가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런 모델을 가져가면 월마트를 아마존에 뛰어넘는데 아마존을 뛰어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유통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또 우리나라 작가들이 지금 음원은 이제 그 저작권을 가지고 노래 부르는 가수라든지 작사가 작곡가가 계속 수입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스 봤듯이 저게 1조 원 넘는 대박을 터뜨려도 그걸 제작했던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는 한 푼도 수익을 못 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작권을 등록하고 또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표준을 제정해서 요구한다면 그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가 세계적으로 리드하면서 그게 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이 시대에 맞는 후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급격하게 산업이 발달하잖아요. 특히 이런 분야. 예. 그러면 시스템이 빨리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남기 마인드는 그런 거죠. 돈을 가상자산으로 벌었으면 세금은 내야지 마인드밖에 없는 것이고 요거를 잘 벌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 이재명 같은 대선 후보의 몫이거든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징어 게임 저렇게 대박 날 줄 몰랐으니까 대박이 났지만 돈을 못 벌었잖아요. 예. 그러면 빨리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박이 나면 돈을 벌 수 있게끔. 예. 그 기생충이 그 프랑스에서 상영되면요. 그 기생충을 만든 감독에게 이윤이 배분이 되돌아와요. 왜냐하면 프랑스에는 저작권 관련 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을 넷플릭스 납품할 때도 제작비만 지원받고 나머지 러닝 개런티라는 건 하나도 요구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대선 후보 초청 그 스타트업 정책 토크라는 곳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정부의 기본 규제 방식이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 금지사항 빼고 다 해라. 그렇습니다. 아. 뭐든지 할 수 있게 해보겠다는 지금 거죠. 이게 시대 정신 중에 하나예요. 금기사항 절대 안 되는 것만 빼고는 다 해라. 네거티브 방식. 그래서 디지털 세국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대한민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아는
어떤 인터넷 기업이 최근에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긴답니다. 음. 그리고 상장도 싱가포르에서 하겠대요. 예. 당신들이 한국에서 다 성장했고 돈도 한국에서 버는데 왜 싱가포르 가려고 하냐 했더니 싱가포르이 이 국가 정책으로 이걸 먼저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가지고 특별하게 위에 끼친 것 말고는 다 허용하겠습니다. 심지어는 NFT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도 모두 다 그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 정책을 선언했더니 그쪽으로 막 기업들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잘 되면 지금은 큰 문제 안 되지만 잘 되면 엄청나게 규제가 들어오고 세금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한국 기업이고 모든 인력이 한국에 다 있는데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긴다는 거죠. 뭐 조세 회피처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예. 세금도 낼 수 있으면 내겠는데 아니 제대로 판을 만들어주고 세금을 걷어라 이런 이야기더만요. 예.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면 모두 월담에서 다른 곳에 가서 놀게 된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해가지고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놀 수 있도록 한국이 테스팅 베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을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발표를 한 야, 겁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요,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예. 대화가 되고 저번에 그 청년들이나 뭐 이런 대화하는 장면을 이렇게 쭉 길게 봤거든요. 예. 그 사람들보다 더 해박해.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빠르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 못 알아먹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를 바로 해주는 정말 예. 유능한 후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제안한 휴대폰 안심 데이트 무료합니다. 예. 이거를 특히 어른들은 데이터 값은 지가 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 돈 통신비 낼 돈도 안 되면 쓰지 마 예. 이런 정도로 끝나버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휴대폰의 데이터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이게 생명줄입니다. 일단 뭐 결제, 조회 이런 게 데이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저번에 KT 사태 때 한번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그 병원에서 갑자기 이 전자차트 시스템이 먹통이 되니까 예. 와 황당하더라고요. 환자들 예. 밖에서 막 기다리고 있고 또 치료받은 사람을 결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될 때까지 꼼짝을 못하고 다 셧다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나마 우리는 이제 병원이고 해갖고 좀 빨리 풀어지긴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결제도 하고 은행도 이용하고 재난지원금도 이게 데이터가 있어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공공 서비스 예를 들면 뭐 KTX 예매나 전자결제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안심 데이터 무료화 정책을 하겠다. 이거는 정말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복원 같은 정책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요,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예. 핸드폰이 끊기잖아요. 예. 몇 달 안 내면. 예. 그런데 112, 119는 신고가 가능하잖아요. 예. 그거랑 맥락이 비슷한 거죠.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냥 전화를 받는 건 되는데 거는 건 안 되고 이런 정도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니까 이 완전히 그 도심 한가운데 있어도 고립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와 똑같은데 이 사람이 기본적인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어도 그 기본 데이터는 보장을 한다는 이런 정책. 와, 이걸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그러니까 들고요. 이게 완전 정책의 디테일인데 예. 사실 현대사회의 정보 접근성은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정보 접근성이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데이터 하나 이런 거를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은 정보에서도 완전히 차단된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건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데이터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그 어떤 인간의 기본권적인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정책으로 그 공약을 하고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엄청나다. 그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본인은 뭐 소확행 정책이라고 발표를 하지만은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큰 정책들이거든요. 근본적인 정책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예.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결과물들이 전 나오고 있다고 봐요. 예. 물론 다 이재명 후보의 머리에서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디테일 쩌는 공약들이에요. 예. 실제로 진짜 필요한 거. 그런데 이걸 윤석열이랑 비교를 해? kraken 왕! 나 정말 어처구니 없어서 정말. 근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공약을 내도 언론이 받아주질 않는다. 예. 그러니까 알려지지가 않으니까 좋은 후보인지 나쁜 후보인지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는 줘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이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뭐라 썼냐 하면요. 기울어져도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 너무 심각한 언론 환경이다. 정말 힘들다. 그래서 저를 지지한다면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제가 이것을 이겨내겠습니다 하면서 뭘 요구했냐면 온라인 댓글 지원, 소위 말해서 퍼나르기, 공유하기 이걸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멘트를 좀 붙이면 이게 댓글이 많으면 페이스북이든 어디든 블로그든 많이 알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성 언론이 못하니까 국민 개개인이 1인 언론이 돼갖고 이걸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한편에서는 집권 여당의 후보가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한편 들고 또 민주당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언론사법 지금이라도 통과시켰으면 저렇게까지 절박한 이야기는 안 할 건데라는 안타까움이 드는 거죠.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도와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아직까지 욕먹는 구조.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전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별로 꺼리는 이유가 여론조사 같은 결과물이 안 좋으면 늘 총구는 내부를 향하게 돼 있어서 이제 그게 민주당 책임론으로만 몰고 갈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민주당 지금 올해 말까지 언론중재법 그것도 통과시키는데 언론 환경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심지어 청와대까지 어떤 식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같은 걸로 민주당을 압박했기 때문에 통과시키기 좀 어려웠을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것도요, 그때 약속한 날짜에 통과를 시켰으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이미 논란이 다 들었을 만한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망설이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달 5월 말까지 통과시키겠다 해놓고 지금 아무 작업도 안 하고 있는 게 좀 문제 있는 문제죠. 언론개혁특위에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이거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결단의 문제거든요. 그걸 일단 법 개정해놓고 그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또 다시 재개정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만일 시행되었으면 후보 부인이 쓰러진데 이걸 가지고 가정폭력을 당했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돌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또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시행됐으면 최소한도 보수 언론이라도 정부 광고비를 받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고를 하지 편파적인 이 보도를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포털 알고리즘을 전면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규제나 제한법만 있어도 포털에 말도 안 되는 뉴스가 계속 일면을 장식하는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리 다른 일이 급하고 바쁘더라도 지금 선대본에서 무슨 보증 받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걸 통과시켜서 내년 선거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저는 민주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 개혁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도 미루면 안 되는 건데, 그건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한 곳에 놓여 있는 측면이 있어서, 언론 개혁이 되기까지 민주당만 욕하고 있으면 되냐가 아니라 국회의원 한 명,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진짜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처럼 스스로 언론사가 돼서 뭔가를 퍼나르고 알리고 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병행돼야지 나는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언론 개혁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민주당만 욕할 거야. 이런 차원하고 약간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요구를 국민들에게 하기 전에 일찌감치 이걸 간파해서 우리라도 뭘 할 수 있는 걸 하자 싶어서 파랑새를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기사 올리고 있고요. 우리 새날에서 정년 방송에서 나왔던 것들 2017년에 우리가 이런 거 고민했다라는 것을 그때 파일 그대로 해갖고 날짜 그대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촛불혁명 하면서 이런 대한민국을 꿈꿨지. 그런데 지금 그걸 다 못했으니까 다음 정권에서 이걸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 새날에서 여러 가지 정치 시사 방송이 정말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빨리빨리 텍스트로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못 듣는 사람은 기사 검색해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그 자체가 엄청나게 이 선거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이 언론 환경을 정상화해서 국민들의 알거리를 보장하는 데도 큰 힘을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진짜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의 원칙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이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는 후보인 것만은 확실해요.
아니 왕자 써가면서 크라켄 같은 게 뭐 정권 교체가 왕이 공약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예. 지금 이건 그런 것 같아요. 또 선거 캠프에서 만들어주는 공약만을 잠깐 숙지하는 거랑 내가 기본 그 공약의 시작부터 관여하거나 이해도가 있는 사람인가랑 완전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했던 그 데이터랑 관련된 공약도 옛날에는 있잖아요. 와이파이 막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 같은 공약으로 끝났었는데 예. 실제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실제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너 지금 뭐 2만 원짜리, 예. 만 원짜리 요금제여서 더 이상 못 써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건 무료로 들어가게끔 해주라는 거잖아요. 예. 요거는 정말 디테일이 쩌는 진짜 그런 공약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의 의미는 중요한 국가 아젠다와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국민 투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들끼리 무슨 정책 경쟁을 안 하고 자꾸 무슨 비리 캐내기나 이런 거로 또 상대편 비난하기로 하면 그만큼 국민들에게 손해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후보가 가진 철학과 비전입니다.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을 선택하게 해주면 개별 정책 사안들은 사실은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다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정할 수는 없는 건데 어떤 저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철학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그 철학을 보고서 투표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분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는 모든 문제들은 그런 철학과 그 정책에 기반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니까 안심하고 대한민국을 이끌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이 언론 환경을 빠르게 정상화시켜 놔야지 외교 정책, 국방 정책, 또 경제 정책, 산업 정책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제대로 논의될 수 있는 그 정상적인 선거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정책, 공약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너무나 비교되는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가의 이야기에 아주 단편적인 맛만 좀 본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것들이 서로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메타버스가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기획은 굉장히 참신한 거죠. 예. 어디 가서 막 잠바떼기 벌리고 야구장 가가지고 쩍 벌리고 앉아서 자기는 어디 팬이었네 이런 소리 하는 사람하고 격이 좀 많이 다른 예.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었고요. 8주간 계속되니까 뭐 일주일에 한 3군데만 가도 그 굉장히 중요한 한 20-30개의 그 정책과 공약과 현장을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권역별로 가겠죠. 예. 부울경 가면 뭐 TK 쪽 갔다가 예. 뭐 광주 전남북 갔다가 충청도권 갔다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제주도 이제 갈 거고. 그 권역별로 국가 균형 발전의 그 의미도 있지만은 실제로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 지역 언론들도 꽤 받아주더라고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이걸로 마치고요. 새날은 이따가 9시에 최민희, 황희두 두 분과 함께 오늘 준비 엄청 많이 한 예. 내용으로 다시 오도록 하고요. 자, 이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